지금부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결과를 알고 계시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로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대외 여건을 보면 글로벌 경기는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국별로 경제 상황을 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고용 상황의 호조를 보이고 소비 및 투자 심리가 꾸준히 개선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유로 지역과 일본 경제는 회복세가 강화되었으며 중국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6월 말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글로벌 투자 자금이 선진국과 신흥국 자본시장으로 계속 유입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도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의 증가세가 다소 미흡하였지만 수출이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투자도 호주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주요 국가의 교역 여건의 변화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요인이 있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과 경제 심리 개선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농축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5, 6월 중 2% 내외의 상승률을 나타내었고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을 보면 주가가 국내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와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장기 시장 금리와 원 달러 환율은 주요국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가 반영되면서 상당폭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다소 커졌습니다. 금융 안정 상황을 보겠습니다.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계대출은 주택 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만큼 그 내용과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6월 19일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는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서 향후의 그 국내 경제를 새로 전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2.8%,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종전 전망과 같은 1.9%로 예상됩니다. 수정된 경제 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조사부에서 여러분들께 별도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아직 높아 향후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물가 안정 목표인 2% 내외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향방과 대외 교역 여건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 일치였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입니다. 오늘 그 성장률 전망치 2.8%로 발표하셨는데요. 이게 추경이 반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경 반영되면은 그 정부는 0.2%포인트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럼 연간 3%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달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거론하셨는데 금통위 논의에서 대체로 지금 현재 이런 인식에 동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성장률이 좀 높였지만 내수 여전히 부진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낮다는 지적도 있고 가계부채 또 금리 올리면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도 커져서 금융안정 리스크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년 이번 전망시에는 추경 통과 시점 등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집행된다면 금년 경제 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추경이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추경의 편성 내역이라든가 집행 시기 그리고 집행의 속도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하겠습니다.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논의라든가 또 거기에 이런 인식에 동의하는지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난달 말씀드리기를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 조정할 가능성을 제가 지난달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향후 경기 상황의 개선이 뚜렷해지는 것을 이제 전제로 했고 어떤 시기를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유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물론 내수가 부진하긴 하지만은 투자와 수출의 어떤 양호한 흐름에 힘입어서 우리 국내 경제가 이제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걸 반영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망에 0.2%포인트 추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세가 확대된다면은 금리를 조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는 좀 더 커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6월 말에 ECB 포럼에서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제가 적절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하면은 그때도 분명히 드라기도 앞으로 ECB 통화 정책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시사를 했냐면은 성장세가 확대되면은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통화 정책은 좀 더 완화적이 된다. 그래서 기존 수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완화 정도의 축소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타이튼 긴축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 20위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앙은행들이 현재 되게 비슷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들도 만약 성장세가 좀 뚜렷해진다고 한다면은 완화 정도의 축소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금리 안정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가계부채는 총량 수준이나 증가 속도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유 기자께서 언급하셨듯이 이제 시장 금리가 최근 들어서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좀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도 어떤 대비책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가계부채 총량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금융기관의 충격 흡수력, 또 자본의 건전성, 이런 측면이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의 안정을 저해할, 다시 말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이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직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외환시장에서는 최근 기관 투자자의 환해지 축소에 따라서 달러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기재부에서 국금 국장님도 환해지를 하면 수익률이 줄고 매체가 늘어나는 효과를 준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의 환해지 축소에 대한 달러 매수와 이에 따른 환율 상승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달에 금융안정회의 의사록을 보니 한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대책 중에 하나로 금리 인상이라는 수단을 꼽았고, 근데 마지막 수단으로 써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총재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전 기자께서 언급하셨듯이 최근 국내 기관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부 기관 투자자가 환해지를 좀 축소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비해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해당 기관 투자자의 투자 전략에 따른 것으로서 지금 정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전략은 외환시장에서 워낙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투자자는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같은 환해지 축소는 투자자 자기 책임하에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제가 더 이상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대책 중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언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상황과 또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측면의 부작용도 저희들이
함께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차적으로 가계부채 대책은 우선 정부나 감독 당국의 거시건전성 또는 미시건전성 정책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통신의 엄재현 기자입니다. 저 두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저 사실 아시겠지만 지난밤에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이 때문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선진국 중앙은행이 이제 긴축을 시사하는 과정인데 그 주요 선진국과의 이제 금리 차가 그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과의 금리 차가 이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이 현상에 대해서 총재님 진단과 그리고 이 선진국의 통화 정책 전환이 향후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소견을 듣고 싶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지역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말에 이제 단기 국채를 매도를 했는데 이번 달 초반에는 이제 장기 국채, 중장기물을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구성이 좀 변화된 걸로 보이는데 그 총재님께서는 이 그 외국인 투자자 구성 변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투자자 성격에 따른 환해지 정책이 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지난 6월 미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연내에 그 자산 규모를 축소해 나갈 그런 방침을 이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하순에는 ECB,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ECB 그리고 또 영란은행 등에서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이제 시사를 하면서 그 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좀 경계감이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채권 금리가 지난달 상당폭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 시장 금리는 이러한 글로벌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아서 또 6월 중순 이후에 상당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내외 금리 차가 크게 그 한 달여 사이에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통화 정책 기조 변화는 우리 금통위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분명 주요 고려 요인이면 분명합니다만 그 변화에 직접 그 뭐 1대1 대응이라고 할까 어떤 직접적인 대응을 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누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요국 통화 정책 기조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바뀌면서 국제금융시장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위 그 국내외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채권 투자자 동향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채권 투자는 이제 금년 들어서 쭉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6월 말 이후에 일부 외국인 투자자가 큰 폭의 매도와 매수를 이렇게 반복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또 7월에도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그 주체를 보더라도 중앙은행을 비롯한 장기 투자자의 비중이 아직 높기 때문에 뭐 최근 들어서 그 투자자에서 의미 있는 구성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경제에 대한 좀 긍정적 시각이라고 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런 시각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그 주요국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워낙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외국인 채권 자금의 유출입 상황도 또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들이 좀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인 투자자의 또 좀 그 성격에 따른 환해지 정책 변화가 유한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주식이라든가 채권에 투자를 할 때 투자의 목적이라든가 투자의 그 시계 그리고 환율 전망에 따라서 그 투자자들의 환해지 전략이 이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의 그 양호한 경제 여건을 거다가 포커스를 두고 투자를 하는 그런 장기 투자 목적의 그 소위 포트폴리오 다변화 투자 자금은 환해지를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내외 금리 차를 이용한 단기 차익 거래 투자자는 높은 환해지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할 때 환해지 성향은 투자자에 따라 다양하며 또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해지 비율이 좀 높을수록 아무래도 그 $1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좀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기조적인 경기 회복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다음 좀 직접적인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경기 상황과 관련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총재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장세가 확대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분명히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용 시장의 여건이라든가 가계 소득 여건 등 어떻게 보면 그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정부의 추경도 그래서 이렇게 성장세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계획대로 추경이 편성돼서 집행된다면 고용 시장의 어떤 질적 또는 양적 개선이라든가 또는 청년 고용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기자 경경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인 2%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좀 높지 않은데요. 왜 그런지 또 언제까지 그럴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물가가 높지 않은 상황이 통화 정책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난 5월 금통위에서 총재께서는 그 정부가 고용 친화적 정책을 시행하면서 하반기 들어 명목 임금 상승세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나 일본에 보면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완전 고용 상태라 할 수 있는데도 임금 상승이 제한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재현될 수 있는지, 이런 현상이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경 기자께서 지적했듯이 그 물가 압력이 높지 않고 그에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물가 상승률이 그 소위 타겟 레이트를 밑돌지 않고 있는 것이 거의 어떻게 보면 글로벌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한 몇 가지 예를 든다면은 먼저 그 최근 들어서 그 국제 유가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물가 기조가 워낙 장기간 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경제 주체들의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또 약화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상승 압력이 현재 낮은 점, 뭐 이런 점을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를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이제 경기 회복세가 좀 더 이렇게 진전이 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져서 중기적 시기에서는 목표 수준에 접근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가 이런 상황이 우리 통화 정책에 좀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이신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재의 물가 상황보다는 그 미래의 물가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수준이 지금의 통화 정책 그 뭐 결정에 그런 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이 한 수차례 금리를 인상을 하고 또 ECB 같은 데서도 또 그 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인식입니다. 그쪽에서도 물가가 여전히 낮지만 미래의 물가 상황을 보고 그러한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그런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셨듯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그 경기 회복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또 고용 사정이 거의 뭐 완전 고용 상태에 접어들고는 있지만 그 상황에도 임금 상승세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별로 뭐 좀 그 특이 요인이 있겠지만은 몇 가지 공통적 요인에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고용 사정 개선이 과거와 달리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시간제 일자리 등 그 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미흡한 일자리가 확대된 점, 이 점을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압력이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나 기대가 높지 않은 그런 상황도 이제 또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근로자들의 임금 교섭력이 좀 약화된 것, 이런 것도 제가 그 미국과 일본에서 고용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세가 낮은 공통적 요인으로 제가 이렇게 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고용 시장의 뭐 질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우리 경제도 오랫동안 좀 저물가 기조가 유지되어 왔던 그런 그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바로 이러한 그 현상을 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의 정부 정책의 어떤 그 기조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래도 미국과 일본과는 조금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한겨레 신문의 김경락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경제 수정 전망 하시면서 2.8%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하느니 보기에 그 잠재 성장률에 부합하는 또는 거의 근접하는 수준의 성장이 올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하느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통화정책 방향이 문서를 또 읽다가 또 방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 듣다가 보니까 견실하다라는 표현을 말씀 한 7차례 정도 하셨고, 이게 문서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견실하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성장의 양적인 부분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질적인 부분도 같이 포괄해서 말씀하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모두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었는데, 아까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러니까 가계소득 여건이나 고용시장의 여건은 기대 수준에 미흡하다는 또 표현을 쓰셔가지고요. 지금 견실하다는 표현은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2.8% 성장률은 잠재 성장 수준에 들이 근접한 성장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견실하다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견실은 이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무슨 질적으로 아까 말한 고용 시장에서의 어떤 질적인 개선 미흡이라든가 뭐 소득 개선 여건 미흡 같은 그런 걸 염두에 둔 거 아니고, 우리 거시경제 상황 다시 말씀드려서 성장과 또 물가 뭐 경상수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어떤 전체적인 성장 흐름이 1, 4분기에 저희들이 1.1%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고 2, 4분기에도 또 그 좀 양호한 어떤 흐름이 지속된다고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견실한 표현을 쓴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선비즈 조기둥입니다. 그 지난 앞 질문과 좀 연관이 되는 건데요. 5월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은 그 아웃풋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한 언급이 있던데, 이게 내년 한 뭐 1Q나 2Q 정도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3Q 이후로 봐야 되는 건지 논의가 좀 더 진전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완화 기저 축소와 관련해서 그 기준금리 변동 이외에 그 지급준 비율 변동과 같은 다른 수단도 검토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그 옐런 의장 증언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GDP 갭은 추정 방법, 추정 모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뭐 불확실성이 이제 큰 그런 이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좀 빨라져서 뚜렷해진다고 한다면 그 GDP 갭, 그 마이너스 GDP 갭이 해소되는 시점은 좀 빨라질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어떤 그 시기를 저희들이 뭐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통화 정책의 가장 주된 수단은 그때 기준금리 조정입니다. 물론 다른 대출 정책이라든가 지준 정책도 통화 정책 수단에 일단은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주된 정책 수단은 기준금리 조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옐렌 의장 발언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옐렌 의장이 이제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히 다비쉬하게 해석이 되어서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옐렌 의장의 발언을 저희들이 곰곰이 씹어 보니까 결국은
그 이제 매파적으로 아니죠 나비시하게 그 느껴진 이제 대목의 대표적인 것이 이런 발언입니다. 중립적 그 정책 금리가 과거 평균에 비해서 낮아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 중립적 정책 기조에 도달하기 위한 금리 조정폭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학계라든가 또 우리 중앙은행에 있는 사람들 좀 시각에서 보면 뭐 이게 이런 발언 이런 내용은 알려진 내용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일 수도 있다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소위 그 분위기가 뭐 20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영란은행 총재들의 그 어떤 발언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은 바로 어제 그 금리 인상이 있었고 뭐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 좀 시장이 이런 그 좀 뭐라고 할까요? 그 통화 정책 그 기조 변화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근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좀 호키시하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 그에 따른 어떤 그 시장의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금방 답변은 주셨습니다만 그 지난 금통위 의사록에 보면 GDP 갭 마이너스와 관련된 그 언급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올해 성장률 3%, 내년 성장률 3% 정도 되면 내년 연말쯤에는 GDP 갭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될 될 것이라는 문구가 있었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요. 이번엔 진짜 전혀 관련된 언급이 없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뭐 그보다도 일단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이 몇 프로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난 전망 때 2.9%였는데요. 지금 내년 전망치는 얼마로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번에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고 또 내년 전망치가 3%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앞서 그 전 금통위 때 말씀했던 전제치가 충족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GDP 갭 마이너스는 내년 하반기에는 그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한 의견 좀 궁금합니다. 근데 또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그 완화 정도의 축소 조정 22 의장 그 드라기 총재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는 GDP 갭 마이너스의 플러스 전환 시기에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드라기 총재의 그런 말씀을 언급하신 게 그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GDP 갭 마이너스의 플러스 전환보다 앞당겨져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하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견실한이라는 표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그래도 문구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매파적인데요. 이게 어떤 금리 정책의 어떤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그 고용 등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달 정도 된 결과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금통위에서 좀 논의가 되셨는지 다음 달 금통위에서는 결과물을 어떻게 발표하실 수 있으신지 또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역시 그 통화정책 거기에 대한 상당히 민감도가 높아져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우리 김 기자 질문에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꼭 순서에 따르지 않고 우선 답변을 드리면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은 지금 이제 종전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후에 조사부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GDP 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좀 답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추정의 불확실성, 추정의 오차 뭐 이런 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구체적인 시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내부 뭐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이거를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그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과거 금리 인상 시기를 GDP 갭 해소 시점에서 했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거기에 맞춰서 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생각은 안 드는데, GDP 갭 이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GDP 갭 해소 시기와 통화 정책의 관계는 그럼 GDP 갭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그 통화 정책 기조를 바꾸느냐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시차 같은 걸 감안하면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 기자께서 과거에는 GDP 갭 해소 시기에 금리를 인상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이 아닐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견실한 그런 표현은 1사분기에 한 1.1%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고, 2사분기에도 좀 아까 제가 말씀 표현을 양호한 어떤 흐름이라고 했는데, 그런 양호한 흐름을 그런 상황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저희들은 견실한으로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의결문에 담았습니다. 무슨 그 가까운 신뢰의 어떤 그 무슨 정책 기조를 바꿀 그런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좀 그런 건 아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금융중개지원제도는 지금 김 기자 말씀하신 대로 한 8월 중에 저희들이 시기는 뭐 한 그때쯤 가서 저희들이 좀 그 제도 그 뭐 변경 내용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것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